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란 책입니다. 차경아 씨가 번역한 책이고요.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지요. 그래서 때로는 존재적인 이유에서, 때로는 소유적인 이유에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적인 관점에서 불꽃놀이는 정말 미친 짓이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서는 돈을 들여서 왜 이런 쓸데없는 많은 불꽃을 하늘로 쏘냐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존재적 관점에서 본다면 불꽃놀이는 그 순간에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자체로 좋은 추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아주 황홀한 행위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당신은 주로 어떤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십니까?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저는 참으로 소유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정반대인 존재와 소유를 비교한 책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왜 성격이 정반대인 낯선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상한 매력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저는 일단 현실이란 벽 앞에서 존재적으로 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과 비교하며 그런 거에 대한 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존재와 소유 두 측면에 대한 제목의 이 책을 서점에서 보자마자 골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더 많은 소유가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은밀한 전제를 새삼스럽게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현대 사회는 6.25 전쟁 때의 극심한 생활고로 기아가 속출하던 시대의 대한민국의 생활에 비하면 지금의 생활은 그 당시에 몇십 배 혹은 몇백 배는 더 잘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는 과연 그만큼 행복해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나라 중에 1위인 이유는 무엇이란 말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의문사항이 있었던 분이라면 흥미롭게 읽으실 만한 책입니다. 내가 100억을 가진 재벌이라고 자신을 정의한 사람은 망해서 거지가 되면 자신이란 존재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가진 게 자신인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요. 물론 부자 중에도 마음이 부유한 부자도 있습니다. 예컨대 산업혁명 초기에 방직 기술을 배워 돈을 모아 방직 공장을 인수해서 대박이 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너무 큰 성공에 두려운 나머지 가지고만 있어도 한 달에 돈이 수백만 원씩 들어왔던 방직 공장을 팔고 청계천에 빌딩을 매수했습니다. 그 부자는 매달 수백만 원씩의 임대 수익을 올리지만 그 빌딩의 임대 수익의 대부분을 고아원 아이들의 지원비로 모두 기부하고 자신은 그 중에 매달 30만 원만 받아 산다고 합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부는 순전히 운이기 때문에 다른 못 사는 사람과 물론 이런 부자도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극히 드물지요. 만약에 이런 부자가 대다수라면 왜 우리는 재분배 문제를 논의하며 왜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어 죽을까요?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당히 자신이 목표한 돈을 벌고 나면 그 욕심을 놔버리고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면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결국 돈이란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 버는 것이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 돈이 오히려 행복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자신이 지닌 사물과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소유하고 행하는 것에 심지어 신에게조차 묶이고 속박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소유와 일에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자아에 집착하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인간의 자유는 속박받는다. 99페이지. 임재 스님의 깨닫기 위해 정진하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버리라고 일갈하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장자란 책에서도 임금이 여러 화가들을 불러서 가장 훌륭한 화가를 가리는 대회를 열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 원군이 그림을 그리게 하였을 때 많은 화공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명령을 받자 절하고 일어나 곧 붓을 핥고 먹을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방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반이나 되었다. 한 화공이 늦게 도착했으나 유유하여 서둘지 않고 명령을 받자 절하고는 그대로 멈춰서지도 않은 채 자기 숙소로 돌아가 버렸다. 원군이 사람을 시켜 살펴보고 했더니 그는 옷을 벗고 두 다리를 내뻗은 채 벌거숭이로 쉬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원군은 됐다. 그야말로 참된 화공이다. 라고 말했다. 처음에 읽을 때에는 뭔 소리지? 라고 고개를 갸웃거린 이야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삽니다. 예컨대 대학을 들어가는데 수능을 잘 봐야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교수님의 말씀 혹은 선생님의 말씀 혹은 부모님의 말씀을 웬만하면 의심 없이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입시를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경쟁의 논리를 내면화하게 되었습니다. 즉, 옆에 친구를 수능 점수와 등급이라는 것으로 팔꿈치로 찍어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구조를 겪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급생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라서 찍어 눌러버려야 하는 적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정상적으로 공교육을 마친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연대감보다는 경쟁심이 키워질 수밖에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사회에 나와서는 팀워크, 협력, 연대를 중요시합니다. 그런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교육으로 내면화시켜 놓고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대학 교육에 맹목적으로 지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육은 입시 교육의 경쟁이라는 폐해를 피하고자 너무 예체능 쪽에 치중했기 때문이지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젊은 날에 체력이 넘칠 때는 놀기도 해야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자기가 관심 있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공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늙어서는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체력이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80대 할머니가
자동차 면허 시험을 붙었지만 990번 떨어진 후에야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얼마나 나이 먹고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비효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것이 너무 수동적으로 입시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도 전에 공부라면 피해야 할 것이고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바꾸려면 아무래도 지금 학벌주의, 대학 서열 이런 것부터 없애고 평준화를 해야겠지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육이 아닌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이. 영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땅, 가족, 재산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물론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낯선 곳으로 떠날 용기를 지닌 인간이다. 우리가 이런 영웅을 찬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길도 그들이 걷는 길과 같아야 한다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영웅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웅은 우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웅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신나간 짓이며 자신의 이익에는 어긋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용이 주도한 사람, 무엇인가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여기지만 그들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돈, 특권, 자아, 요컨대 그들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란 동시에 언제라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것임이 명약관화하고 재산의 상실과 더불어 지위와 친구도 잃기 마련이고 또한 생명마저도 어느 순간에라도 잃을 수 있는 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잃기 마련이다. 만약 나의 소유가 나의 존재라면 나의 소유를 잃을 경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패배하고 좌절한 가엾은 인간에 불과하며 그릇된 생활 방식에 산 증거물에 불과할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란 잃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나는 응당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언제이고 잃을세라 조바심 내기 마련이다. 도둑을 겁내고 경제적 변동을, 혁명을, 질병을, 죽음을 두려워할 뿐더러 사랑하는 행위에도 불안을 느끼며 자유와 성장, 변화와 미지의 것에 두려움을 가진다. 그리하여 나는 신체상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게 닥칠 수 있는 온갖 손실에 끊임없는 걱정에 쌓여 살며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의심이 많아지고 결국 외로워진다. 158페이지. 죽음의 임무는 사실상 삶에 대한 입문이다. 모든 형태의 소유물에 대한 욕구, 특히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수록 그만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도 줄어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잃을 것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다. 184페이지. 한 사회 경제적 구조는 그 구성원에 대해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192페이지. 성공은 한 인간이 시장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자신을 파는지, 즉 매물 경쟁에서 이기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각자의 성공은 자기 인품을 얼마나 잘 파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자신의 삶과 행복보다는 자신의 상품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자신이 고집할 수 있는 하나의 자아, 그에게 속해 있는 불변의 자아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럴 것이 그는 나는 당신이 내게서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원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자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211페이지. 그대의 존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대가 그대의 삶을 덜 표출할수록 그만큼 그대는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만큼 그대의 소외된 삶은 더 커진다. 국가의 관리자는 그대의 삶과 인류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돈과 부로 환산하여 그대에게 돌려준다. 225페이지.